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향한 정책 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의 입법 추진은 물론이고요. 금융권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가상자산 흐름과 주목할 관련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비트코인은 괜찮고 알트코인은 좀 안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요즘은 오히려 포커스가 약간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도 아니고 알트코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블록체인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발행된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대출 상품들을 많이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 이제 은행 계좌에다 예치하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내에 예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치하면 그 예치된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담보 기반의 어떤 대출 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을 활용해서 이제 한 7% 이상 되는 좀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최근에는 이런 디파이 어떤 상품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좀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 7% 정도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디파이 그 은행처럼 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을 담보로 받아갖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가 보통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7%를 받아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 예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 예대마진 비즈니스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레이했으니까 코인 내에서 그렇게 그냥 다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잖아요. 네. 그럼 은행업이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은행도 아닌 데가 대출을 막 해주는 거잖아요. 예금도 받고. 대부분은 인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허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디파이는 사실 그 회사 성격 자체가 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없는 또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하는 상대가 사실 특정 KYC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보만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청산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주식담보대출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주식담보대출 해주다가 주식 가격 빠지면 주식 다 맞습니다. 팔아버리고 끝내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접 프로그램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해내기 때문에 좀 특정된 회사나 사람을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레이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가상자산 쪽 여쭤볼게요. 최근 흐름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3,000 저항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고 비트코인부터 최근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주말에 이제 큰 상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했다가 이제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내려오게 된 이제 계기는 이제 관세 유예 연장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투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8월까지 좀 연기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좀 모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증시와 같이 다시 상승을 좀 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 알트코인을 사주던 주체들이 전부 다 주식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상위 시총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자신들이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특히 코인 시장에 있었던 벤처 캐피탈조차도 이제는 주식 시장에서 그런 디지털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추구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ETF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ETF는 상장이 몇 개 됐잖아요. 리플도 되고 뭐 솔라나도 됐죠.
네, 엄연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ETF가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좀 약식으로 신청해가지고 거래가 가능케 한 ETF가 상장된 건데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혼합자산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의 사모펀드로 라지캡 펀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상위 코인들을 이 펀드에 담았던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그것을 ETF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ETF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솔라나 스테이킹 현물 ETF가 출시되었다고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ETF 자체는 분류 자체가 시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기업과 그다음에 투자자가 별도로 다 과세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ETF는 성격이 좀 다르다. 다만 이게 좀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승인돼서 좀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조만간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스테이킹 은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이제 코인을 스테이킹하게 되면 그 스테이킹한 물량을 갖고서 투표를 통해서 데이터 검증을 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6개부터 1000개의 그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이 데이터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 검증을 해내게 되면 그 보상으로 그러면 코인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코인을 다시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킹 이 되냐 안 되냐가 작년부터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약식으로 신청한 거지만 결국 스테이킹 기능에 대해서는 SEC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도 이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어디단가 맡기면 이자처럼 주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자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데이터 검증을 해낸 용역의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가스피 이런 것처럼 그걸 건네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계속 볼륨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통화 발행하듯이 맞습니다. 계속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많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지 이제 가스비로서 그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 수수료를 속각해서 벌어들인 수수료를 이더리움을 속각해서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 되는 자산으로 만드는 게 이더리움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스테이킹 만약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가지고 조금 수익률이 올라가는 감은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맡기면 돈 준다, 이자 그쵸?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니어스 법만 아는데 들었었는데 다른 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클래리티지 법, 그다음에 CDBC 감시 국가 무슨 법 이런 법들이 많은데 그 법들이 어떤 영향들이랑 그다음에 그게 지니어스 법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제 7월 이제 중순에 크립토 이제 위크라고 해서 세 가지 주요 법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원 의원들끼리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법안 세 가지가 말씀 주셨던 이제 클래리티 이제 법안도 있고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도 있고, 안티 CBDC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리티 이제 법안은 어떤 것이냐면 주제의 명확성을 좀 가져가자는 거예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했을 때 SEC의 어떤 규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CFTC랑 역할을 좀 분담하자.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SEC가 하되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코인 발행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CFTC 즉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이제 좀 담당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 코인을 지금까지는 증권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증권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CFTC가 이거 관장을 하게 되면은 상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안티 CBDC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 법안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관장해서 만든 어떤 디지털 어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밌게도 미국에서 그럼 CBDC 중앙은행이 CBDC를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될 건데 그럼 그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중앙은행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런 CBDC 업을 하지 못하게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법안이 좀 나온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담보 지급 준비 그러니까 발행된 금액과 그다음에 지급 준비금이 1:1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기존의 서클사가 발행했던 그 USDC처럼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원에 사실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7월 중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좀 속도가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것처럼 하원 했다가 상원 갔다가 다시 하원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던 되면은 끝나는 걸로 그쵸. 확정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예산안 법 통과된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CBDC 안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저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안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체? 일단은 그러니까 CBDC는 네. 중앙은행이 네. 주도권을 갖고서 그렇죠. 이런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네.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손을 떼라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근데 아, 못하게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사업.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힘을 실어주려고 만든 상대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긴 게 네. 중앙은행은 내가 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네이버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중앙은행이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게 더 안전한가요? 아니면 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한가요? 그건 생각해봐야겠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전하다고 칠 거야. 그리고 보완하게 할 거야. 근데 중앙은행이 가져서 빅브라더가 되는 거는 막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총 가진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네, 그럼 맞습니다. 딴 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CBDC에 힘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오히려. 네, 이제 결국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위안화가 자꾸 이제 밖으로 유출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 자체가 주도권을 갖고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CBDC가 굉장히 빠르게 좀 진전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은 CDBC로 거래하죠.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은 CDBC도 있는데 그러면 홍콩에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또 뭐예요? 홍콩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주도로 홍콩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요. 근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 주도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발행량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통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홍콩과 굉장히 비슷한 결이 있는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성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가 폐쇄적인 관리 방법으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쓸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지체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럼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 그러면은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안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홍콩 달러 기반, 그다음에 유로화 기반, 그다음에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었고, 근데 이것이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대중 채택이 못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현재 아무런 어떤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규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사례로 좀 밀어보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면은 기존의 어떤 실패했던 사례와 좀 반대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은행 주도로 해서 뭐 폐쇄적인 접근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일본처럼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이제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의 적극적인 모습인데 이게 뭐 탈중앙화를 더 좀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서클에 이어서 이제 그 리플 발행하는 업체죠. 리플랩스도 통화감독청에 은행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제 어떤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작년에 발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 근데 리플이 이제 얼마 전에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이 회사들이 발행 회사들이 단기채나 아니면 미국 어떤 국채를 사실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블랙록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사실 어떤 국채를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내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리플이 은행 인가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마스터 계좌를 얻게 되면은 그냥 연준으로부터 그냥 국채를 사들일 수 있고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블랙록은 싫겠네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싫어하겠죠. 근데 이런 근데 은행 인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용 보강에 대한 사실 좀 효과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좀 눈에 띌 것 같고 실제로 이 은행 인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만으로 기존에는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없었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500밀리언이니까 한 5조 원,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은행 인가가 통과가 돼서 좀 사업이 확장되는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인가를 받으면 대출도 하고 막 그러게요. 예금도 받고 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다 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네. 그게 원래 가상자산의 미션과 모토에는 완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신용에 대한 좀 보강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리플이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법적 논쟁도 있고 네.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잠재워 오려면 그냥 규제를 받더라도 연방 규제를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은행 사업에 뛰어들어서 더 어떻게 보면 사람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약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리플이 지금 연준 마스터 계좌도 별도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네. 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마스터 계좌가 있어야지 연준이 이제 발행하는 국채를 바로 이제 매수할 수 있거든요. 마스터 계좌가 있어야.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블랙록이나 다른 중개인을 통해 갖고 이제 매수를 하는 지금 형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사실. 그러면은 은행업 인가도 받고 동시에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있어야 직접적으로 국채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소모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은행업 인가도 받고 마스터 계좌도 있게 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그쵸. 그만큼 더 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 그렇죠.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최근 본 뉴스 중에 로빈훗이 가상자산으로 해서 유럽에서 비상장 주식들을 거래를 코인으로 시키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로빈훗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하고 로빈훗이 하겠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건데요. 기존에 거래가 잘 일반 사람들한테 안 되던 이런 비상장 주식들, 뭐 네. 오픈 AI 주식이나 아니면 스페이스 X 같은 이런 어떤 주식들을 일반 사람들도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SPC를 하나 세워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발행했고 그 주식을 토큰화라 시켜갖고 유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오픈 AI가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은 허가한 적도 없고 그 주식이 우리 주식인지 확인할 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로빈훗이 테슬라 주식이랑 모든 주식을 코인화 시켜서 상장시키겠다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SEC 증권감독국이 못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장애 주식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디파이 내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중에 레이어 2라고 하는 아비트럼에서 이거를 거래 가능하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계속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지진 일어나야 돼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